제다 타워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건물은 머지않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공사에는 7년이라는 긴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 63층 아래의 콘크리트는 완벽하게 양생되어 단단해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이 건물에 직접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공사를 재개한다면 이 건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짐작할 수 있나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7년이 지난 지금 63층 아래의 콘크리트는 단단하게 굳어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반면 새로 타설된 콘크리트는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상층부의 하중이 추가됨에 따라 이 콘크리트의 높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유리 외벽의 하단 가장자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반면 상단 가장자리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인 건축물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에서는 상단과 하단 가장자리가 모두 같은 속도로 아래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가이드 레일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현상을 강성불연속이라고 합니다. 강성불연속의 가장 큰 문제는 접합부에서의 응력 집중이며 결국 균열로 이어집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이안 노먼 밀러는 훌륭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후 10에서 15개 층의 동일한 콘크리트 배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배합은 아래에 있는 기존 콘크리트의 강성을 모방하도록 특정 첨가제를 사용하여 설계되었으며 층이 높아질수록 점차 유연성이 더 높은 배합으로 전환됩니다. 수천 개의 추가 강철 다웰이 기존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그라우트로 채워졌습니다. 이 다웰들은 마치 봉합사처럼 작용하여 새로운 구간을 기존 250m 높이의 기초에 물리적으로 연결해줍니다. 또한 63층의 상부 표면을 긁어내어 골재를 노출시킨 뒤 고강도 에폭시 접착제를 도포하여 새로운 콘크리트가 기존 콘크리트에 단단히 접착되도록 했습니다. 제다 타워와 부르주 칼리파의 높이 차이는 172m지만 제다 타워의 무게는 부르주 칼리파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높이 1km에 달하는 이 건물의 막대한 무게는 이 거대한 말뚝들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건물 무게가 증가하면 기초가 집안에 침하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침하 자체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불균일 침하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밝혀진 사실은 건물의 중앙부가 다른 부분보다 120mm 더 침하할 것이라는 점이었는데 이는 엄청난 차등 침하이며 그 결과 여기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불균일한 침하를 줄이려면 이 말뚝들의 단면적을 늘려야 합니다. 여기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말뚝의 직경을 늘리는 것과 길이를 늘리는 것입니다. 두 방법 모두 단면적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직경이 더 큰 방안을 선택한다면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중심부가 더 깊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더 긴 말뚝이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다 타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문제는 질량입니다. 이 두 원통은 표면적이 같습니다. 하지만 지름이 더 큰 원통은 무게가 2배나 더 나갑니다. 중심부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면 차등 침하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다 타워의 구조 설계를 담당한 토르턴 토마세티가 더 긴 길이의 옵션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참으로 영리합니다. 길이를 늘리는 동시에 말뚝의 직경을 약간 줄였습니다. 그 결과 표면적은 증가했지만 무게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바깥쪽 영역으로 갈수록 말뚝의 길이를 점차 줄였습니다. 이 말뚝 뗏목 기초는 제다 타워의 중추 역할을 합니다. 전체 구조물은 이 기초를 중심으로 지어졌습니다. 제다 타워의 형태는 그 어떤 건축물과도 다릅니다. 단순히 삼각형 피라미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하늘의 건축가로 불리는 에이드리언 스미스가 바로 이 건물의 상징적인 형태를 구상한 인물입니다. 그의 선구적인 디자인 접근 방식을 만나보세요. 단순한 삼각형 피라미드에서
최종적인 제다타워의 형태로 변모하는 과정을 살펴보세요. 여기에는 3개의 날개가 각각 약간씩 다른 각도를 이루고 있다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각 날개는 일정한 경사를 유지하지만 날개들 간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정상에서 서로 다른 높이로 만나게 됩니다. 각도를 과장하여 표현한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 기본적인 피라미드가 우아하면서도 독창적인 깔끔한 3D 형태인 인상적인 제다타워로 변모하는 과정을 지켜보세요. 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 비대칭적인 돌출부는 와류 발생 패턴을 차단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는 제다타워에서도 부르주 칼리파와 유사한 버터드 코어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Y자형 버트레스 코어로 3개의 보강 날개가 지지하는 육각형 중앙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삼각대 구조는 고고도에서 부는 강풍에 대해 막대한 횡방향 강성을 제공합니다. 타워가 높아질수록 이 날개들은 점차 가늘어지며 바람 소용돌이를 교란시켜 흔들림을 최소화합니다. 이 설계에는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조용 기둥들이 사실상 벽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유용한 바닥 면적의 낭비를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르주 칼리파가 제다타워에 비해 가진 큰 장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사용 가능 연면적입니다. 부르주 칼리파의 총 연면적은 330만 제곱피트인 반면 제다타워는 260만 제곱피트입니다. 건물을 1000m 높이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고고도에서 작용하는 풍력에 저항하기 위해 물리학적으로 거대한 중앙 코어가 필요합니다. 중앙의 삼각형 코어는 믿기 힘들 정도로 두껍고 넓습니다. 중앙 구조물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은 비교적 좁은 띠 모양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부르주 칼리파의 말뚝 기초 깊이는 불과 50m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제다타워의 무게가 부르주 칼리파의 거의 2배에 달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건물의 막대한 무게는 이 타워 하단부의 콘크리트가 약 115메가파스칼에 달하는 극도로 높은 압력을 견뎌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반 콘크리트는 고작 28메가파스칼의 압력만 견딜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엔지니어들이 이 부위에 일반 콘크리트 배합을 사용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보강된 코어는 분명히 제다타워의 척추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응력 분석 결과 엔지니어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척추가 완벽하게 기능하려면 중앙 코어와 날개 부분 사이를 연결하는 결합보가 극도로 견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 이 보들은 극심한 전단 응력을 받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곳의 콘크리트 분야의 성배를 할 수 있는 UHPC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UHPC는 150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도 견딜 수 있습니다. UHPC는 고응 모래와 실리카 흉과 같은 분말만을 사용하여 치밀하고 균일한 매트릭스를 형성합니다. 게다가 보통 길이 13mm인 수천 개의 미세한 고강도 강철 또는 유기 섬유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 섬유들은 미세한 골격처럼 작용하여 콘크리트를 단단히 결합시킵니다. 놀라운 점은 UHPC가 자가 치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 치밀한 매트릭스 내부의 미반응 시멘트 입자가 공기 중의 수분과 반응하여 새로운 결정체를 형성함으로써 균열이 확산되기 전에 이를 메워버립니다. 하지만 이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비용은 일반 콘크리트보다 10에서 20배나 비쌉니다. 이러한 높은 비용 요인으로 인해 제다타워의 대부분은 UHPC가 아닌 고강도 콘크리트로 시공되었습니다. 이 도표는 각 층별 다양한 콘크리트 유형의 사용 현황을 보여줍니다. 킹덤 홀딩 컴퍼니의 회장인 알 왈리드 빈 탈랄 알 사우드 왕자 전하께서 이 프로젝트의 주창자이십니다. 제다 경제 도시 개발의 핵심 축이 될 수직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은 바로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왕세자께서는 이 타워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력과 현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며 부르주 칼리파가 두바이에 기여한 것과 같은 역할을
제다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의 꿈은 다음 3명의 핵심 인물들에 의해 서서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석 구조 엔지니어 로버트 C. 신, 수석 설계 건축가 에이드리언 스미스, 그리고 현장 총괄 책임자 이안 노먼 밀러입니다. 콘크리트 펌핑 작업에 별다른 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펌핑에 사용되는 파이프의 단면을 한 번만 살펴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파이프의 두께는 20mm입니다. 그 이유는 파이프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의 2500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극한의 압력 아래에서 일반 파이프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액체 상태의 콘크리트는 수직으로 약 1000m를 올라가야 합니다. 파이프 주위에 단열 재킷이 감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즉시 상단까지 도달하지 않습니다. 수직 이송에 사용되는 펌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빙 SP8800 모델입니다. 펌프를 가동한 후에도 콘크리트가 상단까지 도달하는데 약 25에서 30분이 소요됩니다. 콘크리트 이송 속도는 대략 초당 0.5에서 1m로 느립니다. 단열 재킷은 사우디의 강렬한 햇볕으로 인해 콘크리트가 조기에 경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냉각 처리된 순수 자기 다짐형 콘크리트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최종 높이에 도달하기 위해 콘크리트 펌핑의 계단식 방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 지상 펌프는 콘크리트를 약 600m 높이, 즉 120층까지 밀어 올립니다. 이 구간은 약 12에서 15분이 소요됩니다. 콘크리트는 고층 기계실의 특수 저장 호퍼로 배출됩니다. 두 번째 고압 펌프가 이 갓 타설된 콘크리트를 받아 최종 400m를 밀어 올립니다. 이 구간에는 추가로 8에서 12분이 소요됩니다. 여기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 펌프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펌핑이 1시간 이상 중단되면 수직 파이프 안에 있는 12.5톤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이 끝날 때마다 고압의 물이나 공기를 이용해 피그라고 불리는 스펀지 공을 1000m 길이의 파이프 끝까지 밀어넣어 파이프 내부를 깨끗이 닦아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가 파이프 벽면에 달라붙어 영구적인 막힘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다 타워의 점프폼 콘크리트 타설 기술을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술에서는 거푸집이 마치 로봇처럼 위로 올라갑니다. 한 층의 벽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일정 강도에 도달하면 유압잭이 작업자 플랫폼을 포함한 전체 거푸집 시스템을 다음 층으로 점프시킵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거푸집 공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이미 보셨듯이 제다 타워의 사용 가능한 바닥 면적 내에서는 거슬리는 구조용 기둥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타워의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초 타워 높이가 약 63층에 이르렀을 때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중단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거대한 정치적, 재정적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이 타워의 구상자이자 시공사인 사우디 빌라딘 그룹의 회장인 알 walid 빈 탈랄 왕자와 바크르 빈 라덴 회장이 이 시기에 구금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우디 빌라딘 그룹은 대규모 재무 구조 조정과 경영진 교체를 겪었습니다. 두 인물의 전폭적인 지원과 왕자의 직접적인 감독이 사라지자 공사 현장은 멈춰버렸습니다. 수년 동안 전 세계는 제다 타워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백상어가 될지 궁금해했습니다. 크레인은 구조물 꼭대기에 녹슬어 방치되었고 노출된 철골은 홍해의 부식성 높은 염분 공기에 노출되었습니다. 다행히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오랜 공백기를 거친 후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완전히 재개되었습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타워는 최근 100층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완공될지에서 언제 완공될지로 옮겨갔습니다. 제다 타워의 전망대는 해발 630m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알 왈리드 빈 탈랄 알 사우드 왕자는 단 한 번의 엘리베이터 탑승만으로 이 높이에 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이 엘리베이터에 기존의 강철 케이블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케이블의 무게만 해도 27톤에 달할 것입니다. 빈 엘리베이터 차량의 무게와 승객의 무게를 합쳐도 약 7톤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7톤의 하중을 들어 올리려면 27톤이나 되는 케이블이 필요하다고요. 일반적인 초고층 빌딩의 경우 엘리베이터 이동 높이가 500m를 넘으면 강철 케이블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서 더 높은 층으로 가려면 보통 스카이 로비에서 내려 다른 엘리베이터로 갈아타야 합니다. 이는 높이 1km에 달하는 건물에서는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수직 운송 분야의 성배를 할 수 있는 콘 울트라 로프를 소개합니다. 울트라 로프는 기존의 꼬인 철사 형태의 로프와는 다릅니다. 평평하고 유연한 벨트 형태입니다. 중심부는 4개의 첨단 탄소 섬유 리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 섬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지만 무게는 강철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코어는 특수한 투명 플라스틱 폴리우레탄 코팅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이는 엘리베이터 모터가 벨트가 미끄러지지 않고 당겨질 수 있도록 필요한 마찰력을 제공합니다. 강철 케이블의 무게가 27톤인 반면 울트라 로프의 무게는 1.1톤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재료 과학의 발전 덕분에 제다 타워는 660m라는 세계 최고 높이의 단일 엘리베이터 운행 기록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재개된 공사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의 설치가 최우선 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들은 초당 10m 이상의 속도로 운행될 예정이며 약 52초 만에 최상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타워의 전체 설계상 층수가 무려 252개에 달하지만 상부 구조의 대부분은 속이 빈 콘크리트 첨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인 이용이나 주거용으로 설계된 가장 높은 층은 지상에서 약 630m 높이에 위치한 157층입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58층과 159층은 엄밀히 말해 이 전망대 단지의 일부입니다. 나머지 370m 이상은 설비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161에서 167층은 거대한 MEP층으로 이곳에는 물탱크, 고압 전기 설비, 그리고 물을 타워 최상층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거대한 펌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67층에는 두께 4m의 콘크리트 슬래브인 스카이 레프트가 있는데 이는 콘크리트 첨탑의 기초 역할을 합니다. 이 스카이 레프트는 첨탑 벽면에서 발생하는 하중을 건물의 주요 버트레스 코어로 전달합니다. 하늘에 닿을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있어 콘크리트 첨탑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맨 꼭대기 부분에서 콘크리트로 된 속이 빈 첨탑은 강철 첨탑으로 이어집니다. 첨탑의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에는 2개의 거대한 조율식 질량 감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부르즈 칼리파와 제다 타워의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이 두 건물 사이에 눈에 띄는 차이점을 발견하시겠습니까? 네, 제다 타워는 부르즈 칼리파보다 훨씬 더 가늘게 생겼습니다. 가늘기 비율을 이해하기 위해 가늘기 비율이 24대 1인 세계에서 가장 가느다란 건물인 111 웨스트 57번가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다 타워의 12대 1 비율은 이 건물을 가느다란 구조물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게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느다란 건물은 진동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흔들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상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악몽 같은 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해결책은 바로 조율 질량 감쇄기입니다. 타이베이 101의 유명한 TBD를 설계한 바로 그 회사인 모션 니어링은 제다 타워를 위해 2단계 감쇄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이 TMD들은 복합 진자형이며 콘크리트 첨탑 내부에 설치됩니다. 206층에는 870톤짜리 TMD가, 218층에는 260톤짜리 TMD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건물이 진동하면 이 TMD들은 반대 방향으로 진동하며 점성 댐퍼를 작동시킵니다. 점성 댐퍼는 진동 에너지를 열로 변환하여 솟아시키고
진동을 신속하게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여러분은 왜 엔지니어들이 건물의 핵심 구조를 특히 단단하게 만들어 흔들림을 막지 않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이렇게 지나치게 뻣뻣하면 해발 1000m에서 시속 190km의 돌풍이 불었을 때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들은 타워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제다타워의 최상단부는 2.5에서 3m 범위 내에서 흔들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해발 500m 높이에서도 건물은 1m 정도 흔들릴 것입니다. 우와, 정말 거대한 제다타워네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 건물을 한번 둘러볼게요. 뭐예요? 왜 문이 안 열리죠? 한번 둘러봅시다. 여기에는 제다타워 내부와 외부의 기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한 문제를 찾아낼 수 있나요? 맞습니다. 제다타워 내부의 공기는 인위적으로 약 22도씨로 유지되는 반면 외부 기온은 45도씨를 초과합니다. 제다타워에는 거대한 엘리베이터 샤프트가 3개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긴 냉기 기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짐작이 가시나요? 차가운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타워의 높이가 1km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단부에 얼마나 높은 압력이 형성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 제다타워의 문을 열기란 매우 힘들다는 뜻입니다. 엘리베이터 샤프트 내부의 고압 공기는 항상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타워 하단의 고압은 엘리베이터 상단에 자동으로 음압이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외부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려 하면서 항상 휘파람 소리가 납니다. 이는 역스택 효과로 알려진 고층 건물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역스택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방법은 기밀문이 설치된 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다타워의 기단부에서는 일반적인 여닫이 문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대신 거대한 회전문과 첨단 기술이 적용된 현관이 내부와 외부 환경 사이에 직접적이고 개방된 통로가 생기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이 힘 분석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압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회전문의 구조 덕분에 이용자가 문을 여는데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제다타워에 사용된 HVAC 시스템은 단순히 건물을 냉각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능동형 HVAC 배기 시스템입니다. 건물의 컴퓨터는 1층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냉기로 인한 밀어내는 힘이 너무 강해지면 HVAC 시스템은 로비 구역의 공기를 빨아들여 상층부로 이동시켜 압력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제다의 역사적인 주택인 알-발라드의 산호 주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다의 높은 습도, 염분이 많은 공기, 그리고 더위는 심지어 돌까지 부식시켰습니다. 제다타워를 기획한 선구자들은 제다타워가 같은 운명을 맞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홍해 연안의 끊임없는 부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다타워는 3중 기술 방어 체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말뚝은 염분이 포함된 지하수가 잠겨 있어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가 전류 방식의 음극 보호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부식은 철 원자가 전자를 잃고 이온으로 변할 때 발생합니다. 음극 보호 방식에서는 외부 직류 전원을 연결하여 과잉 전자를 지속적으로 철로 직접 공급합니다. 이로 인해 철근의 전하 극성이 음극 쪽으로 이동합니다. 철 주위에 전자가 풍부해지면 더 이상 자유 전자를 방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녹이 생기는 화학 반응이 중단됩니다. 일반 콘크리트는 사실 다공성이 매우 높습니다. 표면의 염분을 차단하기 위해 제다타워는 실리카 듐이 첨가된 고성능 콘크리트 배합을 사용합니다. 실리카 듐 입자는 시멘트 입자보다 100배 더 작습니다. 이 입자들이 콘크리트 매트리스의 미세한 기공을 채워 염분이 포함된 공기나 물이 철근 내부로 침투하기 매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밀도를 형성합니다. 일부 구간의 콘크리트 피복 두께는 75mm가 넘는데 이는 일반 건물에서 볼 수 있는 두께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어막은 제다타워의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철근 근처에서 염분 농도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건물 지하에 설치된 컴퓨터가 유지 보수팀에 경보를 보내며 이를 통해 녹이 한 점이라도 생기기 전에 음극 보호 전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다타워의 골격인 고강도 콘크리트 코어는 200년에서 500년 동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규모가 매우 거대하고 콘크리트의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코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실상 인공 석재로 변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냉난방 및 환기 시스템, 배관 시설의 수명은 훨씬 짧아 보통 20에서 30년 정도입니다. 지속적인 유지 보수 작업을 통해 이러한 설비들은 계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당국은 인류가 최초로 건설한 높이 1km의 타워가 수세기 동안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페트론에서 제 채널을 후원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계시길 바라며 또 뵙겠습니다.